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손주와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며느리를 저희 집 식구로 맞이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제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으로 제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었죠. 저도 여자기도 하고 딸을 둘이나 가진 입장으로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정말 극도로 싫어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제 말을 듣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라는 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만난 남편과 저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 둘을 낳고 나서야 막둥이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저희는 아들을 귀하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애미야, 주영이 콩밥 싫다고 하는데 밥 안 칠 때 주영이 밥만 쌀밥으로 따로 안 치도록 해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콩밥이 싫다는데 왜 자꾸 콩밥을 억지로 먹이고 그러냐? 어머님, 편식하는 버릇 고치려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라면 커서도 편식하는 어른 된다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손주 밥 먹기 싫다고 하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크면 자연스레 편식하는 버릇도 고쳐질 테니 지금은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도록 해라. 그건 절대 안 돼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애 버릇만 나빠지지 애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주영이 누나들 보세요. 엄하게 키우니까 애들이 어딜 가든 예의 바르다는 칭찬받고 있잖아요. 시모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귀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귀하게 키운다거나 누나들과 차별하며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제 의지 덕분에 아들은 두 누나들만큼이나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주영이 어머님, 주영이가 예의도 바르고 성격이 좋아서 교우 관계도 원만한데 성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서 걱정이네요. 가만히 지켜보면 주영이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성적이 항상 중하위권이라서요. 주영이가 공부에 욕심 가지고 있다면 부족한 과목만 과외시켜보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봐도 애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낮은 성적을 가져오니까 주영이 아빠랑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일단 오늘 집에 가면 주영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성격이 좋은 것까진 좋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건지 항상 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죠. 주영 아버지, 오늘 주영이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주영이가 수업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과외 같은 거 시켜볼 생각 있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지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과외 시킨다고 해서 못하던 공부를 갑자기 잘하겠어? 지 누나들은 과외 한 번 안 시켜도 항상 1, 2등 유지했잖아. 내가 볼 땐 주영이 내 아들이지만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냥 저대로 두자는 말이에요? 여자들이야 대학교 안 나와도 대충 어디든 취직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남잔데 남자면 대학교 정도는 나와야지 돈 좀 받으면서 회사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이 야무져서 남편과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앞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녀석은 착하기만 할 뿐 머리가 나빠 제 앞가림을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과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주영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고 싶은 일 있니? 아니면 배우고 싶은 공부 같은 거 없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대충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의대 가든 법대 가든 했을 텐데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다거나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남편이 하고 있던 타일 붙이는 일을 아들에게도 시키기로 했습니다. 주영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타일 붙이러 다니는 일하면 어떻겠니? 요즘 집을 재건축하는 집들이 많아서 일 많은 거 너도 알지? 이 기술 하나만 배우면 앞으로 평생은 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타일 붙이는 기술 배우도록 할게요. 저도 그 일이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성심을 가진 아들은 부모의 말에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를 했고, 전역 후 약속대로 남편의 일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군 입대 전에 약속했던 대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타일 붙이는 기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동안은 너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라. 급할 거 하나도 없다. 군대에 있느라 많이 힘들고 답답했을 텐데 너도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네 또래 친구들처럼 술도 마시면서 놀거라. 용돈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만큼 주마. 아들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남편을 따라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군대에서 고생한 시간이 있으니 한동안은 놀아도 된다며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집 밖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될지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영이는 어딨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얼른 깨워서 아침밥 챙겨 먹으라고 해. 주영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술 먹고 외박한 것 같더라고요. 주영이 요즘 외박이 잦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또 외박했어? 그놈 요즘 외박이 잦긴 잦은 것 같네. 그래도 뭐 그 나이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 일 시작하고 결혼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외박이니까. 당신 예전이랑 참 많이 다르네요. 예전에는 주영이 조금이라도 엇나갈까봐 꽉 잡고 사시더니 요즘엔 왜 주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땐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 지금은 나이도 있으니 지 앞가림 정도는 지가 알아서 잘할 거야. 성인이 된 다 큰 아들을 부모인 내가 믿어줘야 되지, 아니면 누가 믿어주겠어? 평생을 보수적인 부모로 살아왔던 남편은 웬일인지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든 연락 없이 외박을 하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그런 아들을 혼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죠. 아버지, 저 용돈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받았던 건 이번에 친구들이랑 바닷가 놀러 다녀오면서 다 써버렸거든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다니니 용돈도 금방 동이 나는 거지. 이번엔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너 이제 슬슬 일 시작할 때 되지 않았어? 네가 생각해도 너 너무 오랫동안 노는 것 같지 않아? 조금만 더 놀게요. 조금만 더 놀고 바로 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장가갈 날도 한참 남았고 저 20대 초반이니까 조금은 더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놀 생각하지 말고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가 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놀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도 말고. 아들은 군 전역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 나이니 뭐 저러다 삐뚤어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는데, 노는 재미에 빠진 아들은 결국 남편의 예상과 달리 제 예상대로 다 큰 성인이 된 나이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차 언제 바꾸신대요? 저 차 산 지 10년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바꾸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버지 별 말씀 없으세요? 아버지 차 산 지 무슨 10년이 돼. 아직 5년밖에 안 됐어. 아버지 차 정도면 이 동네에서 좋은 차로 손꼽힐 정도인데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지 차 좀 빌려 타서 나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된 차라 쪽팔려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차 좀 바꾸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주영아, 너 요즘 왜 그러니? 그리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착했던 네가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때 하나 묻지 않고 순수하기만 했던 아들이 점점 때가 타고 있는 모습에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남편 눈에는 아들이 때가 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았던 건지, 오히려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끌고 다닐 수 있게 최근에 나온 차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주시던지 해주세요. 이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라는 거야? 그렇게 차가 필요하면 내가 차 한 대 사주마. 남자가 차가 있어야지 어딜 가든 기죽지 않지. 그리고 차가 있어야지 옆에 여자도 태우고 다니고 장가도 빨리 가지 않겠어? 아버지, 그럼 저 차 사주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안 된다고 오히려 혼내실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차 사주시면 저 사고 안 내게 조심히 타고 다니겠습니다. 대신 비싼 차는 못 사주고 작은 경차로 하나 사주마. 네 아버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대학 안 간 대신 그 대학 등록금 비용으로 사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사실 이미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아들 차를 하나 더 산다는 것은 저희 집 입장에서는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름 형편을 고려해 아들에게 경차를 사주겠다고 말했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왕 사주실 거면 새로 나온 세단 승용차 사주셔야죠. 쪽팔리게 경차가 뭐예요? 남자가 경차 끌고 다니면 멋없다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경차 사주실 거면 차라리 사주지 마세요. 주영아,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안 사줘도 되는 차 아버지가 그래도 네 생각해서 경차라도 사주시겠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옆에 여자 태우고 다니시라는 분이 경차 사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여자들이 잘도 제 차에 올려 타겠어요. 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있으셔도 그렇지 세상 물 좀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뉴스 좀 보고 사세요. 요즘 압구정에 제 또래 애들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그때부터 남편도 아들이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지 아들에게 노는 것은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너 이제 노는 거 그만하고 아버지 따라서 타일 배우러 다니자. 너 군대 전역한 지 1년 넘었으면 이제 놀 만큼 논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술만 마시러 다닐래? 너는 네 스스로가 한심하지도 않아. 저 타일 붙이는 일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킬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쪽팔려서 그딴 일 절대 못하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사무직 일하는 회사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타일 붙이는 일이 쪽팔리는 일이라고 했냐? 그래,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면 배우지 말고 네 말대로 사무직 일이나 해라.
어디 네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지 내가 지켜보마. 타일 붙이는 일이 창피하다며 일반 사무직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아들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어떤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전과 똑같은 한량백수와 같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한 남편이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이 새끼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한량처럼 놀고만 있을 거야? 아버지랑 엄마가 참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지켜만 봐줄 거라고 생각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버지랑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부모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 제가 언제 두 분을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보고 일자리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냐고요? 너 어제 또 엄마한테 용돈으로 30만 원 달라고 떼었다면서? 일도 안 하는 게 한 달에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써제끼는 게 말이나 돼? 네 누나들 봐라. 네 누나들은 대학도 장학금 받고 가고 성인 돼서 아버지랑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 진짜 뭐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였던 남편이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어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앞으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용돈 안 받겠습니다. 솔직히 주면 얼마나 많이 준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강남 살고 압구정 사는 친구들은 자기 부모들한테 받는 한 달 용돈만 해도 얼만 줄 아세요? 아마 아버지가 매달 벌어오는 돈보다 많을걸요? 그 일로 아들에게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희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부모로서 아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들은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리 와봐. 대부업체에서 주영이 이름으로 우편물을 하나 보냈길래 뭔가 싶어서 봤는데 여기에 원금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주영이 그놈이 대부업체에다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그 뜻이야? 5천만 원이라뇨? 주영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아무리 대부업체라고 해도 백수인네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게 가능해요? 대부업체에서 보낸 아들 앞으로 된 우편물에는 원금 5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자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다시 읽고 또 읽어봐도 아들이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 이 자식! 우리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네가 여기서 5천만 원 빌렸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인데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자도 잘 갚고 있고 앞으로 일하면서 그 원금 금방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신경을 꺼?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돈을 갚겠다는 거야? 너 도대체 이 돈 어디다 썼어? 나이도 어린 네가 이렇게 큰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을 빌린 거야? 너 설마 우리 몰래 차라도 산 거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를 어린애 취급하실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화만 내서는 아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작전을 바꿔 아들을 잘 달래고 구슬려 어떻게 그 큰 돈을 빌린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쩔쩔매듯 아들에게 물어보자 아들은 자기도 찔리는 게 있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 명의 제 앞으로 바꿔둔 걸 고등학생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내 명의로 된 집이면 내 집 아닌가요? 네 명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 네 집이야?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나저나 주영아,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면 일반 은행 가서도 충분히 빌릴 수 있는데 왜 대부업체에 가서 그 큰 돈을 빌렸어? 너 그 정도 머리도 없어서 그런 거니? 두 분이 다 알게 됐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 이미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 받았어요. 거기서 받고 나니까 추가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 찾은 거고요. 과거 남편 명의로 집을 사두고 빚 때문에 잠깐 아들 명의로 옮겨뒀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 몰래 집을 담보로 일반 은행에서 1억,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 큰 돈을 부모도 모르게 빌린 거야? 네 아버지도 엄마도 지금껏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돈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디 겁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렸어? 너 설마 도박하는 거니?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술 마시고 담배는 펴도 도박이랑 마약에는 손 안 댄다고요. 저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1억 5천이면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인데 도대체 그 돈으로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처음 아들은 그 돈의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입을 꾹 다물었지만 제가 혼절 직전까지 가자 그제야 아들은 그 돈의 행방에 대해 실토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돈으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데 썼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1억을 넘게 쓴다고? 도대체 여자친구랑 뭘 하길래 데이트하는데 1억이나 넘게 써? 네가 재벌집 아들이니? 재벌집 아들도 그 정도는 안 쓰겠어. 여자친구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여자친구한테 용돈 주고 여자친구가 차 필요하다고 해서 차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쓴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해주면 여자친구가 저를 안 만나주는데 어떡해요. 저는 제 사랑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아들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자기보다 4살 많은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아들이 더 많이 좋아했기에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아들은 끊임없는 선물 공세를 하게 됐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선물의 값어치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물 안 준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라면 미련 없이 헤어졌어야지.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너는 이 짓거리까지 하는 거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너 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도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겠다 싶었다고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전 여자친구랑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남은 게 뭐야? 너한테 돌아온 게 뭐냐고? 빚밖에 더 있어? 너 때문에 아버지랑 엄마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야? 아들이 진 빚을 갚지 못하면 평생 일에 어렵게 사들인 집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몸져 누워버리게 됐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이 매달 내야 하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와 남은 원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 돈을 빌릴 땐 제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솔직히 저 이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너 도와주려면 이 집 팔아야 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이 집 팔기 싫어도 네가 그 돈 못 갚으면 이 집 넘어가는 것도 너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럼 저 이 나이에 신용불량자 돼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로서 아들을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없었던 저희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아들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져. 그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우리랑 약속하면 이 집 팔아서라도 네 빚 갚아줄게. 아버지도 그 여자랑 헤어지기만 한다면 빚 갚아줄 수 있으니까 헤어지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자친구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크게 잘못을 한 걸 아는지 여자친구랑 헤어지라는 저희의 말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아들 빚을 갚은 뒤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딸 둘이 독립을 해서 망정이지 저희가 이사간 집에 딸 둘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발 디딜 틈이 없었을 정도로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인사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될까요? 인사시켜줄 사람이라니? 네가 우리한테 인사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그 사람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있기라도 하다는 거야?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10평대 전셋집으로 이사간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은 남편과 저에게 인사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저희 집 현관문 너머로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주영이 네가 말한 네 여자친구 맞지? 너 분명 아버지랑 엄마한테 저 여자랑 헤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쩌자고 여기 저 여자를 데리고 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여자친구 뱃속에 제 아이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헤어지고 오겠어요? 저는 제 아이 임신한 여자 못 버립니다. 며느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 앞에서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고 죄송하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을 들어서자마자 당당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은 저희 둘이 헤어지길 바라시겠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져요. 그러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저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아들 내외 잘 살 수 있도록 집 하나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지금 남의 집 망쳐놓고도 집 하나 장만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세요. 뱃속에 있는 애 핑계로 우리 주영이 발목 잡지 말고 그 애도 지우란 말이에요. 딸을 둘씩이나 가지고 있으시다는 분이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 딸이어도 애 지우라는 말 쉽게 하셨겠어요? 누가 당신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이어도 당신 같은 인간이면 애 지우고 남자 인생 그만 망치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자기가 좋아서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한들 어쨌든 그 원인이 며느리 자신 때문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할 만도 한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에 폭발해버린 남편과 저는 며느리에게 갖가지 쌍욕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두 분이 뭐라고 하시든 애 낳는 건 제 자유고 제 의지예요. 두 분이 주영이랑 제 사이를 갈라놓으시겠다고 하시면 저 혼자 살아도 애 낳고 이 집 앞에 애 버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그러신다고 제가 순순히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여자 같으니라고. 주영이가 왜 정신 나간 놈처럼 사나있는데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그런 거였구만. 나는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당신 혼자 애를 낳든 지우든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든 며느리 같은 여자만큼은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남편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며 비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시라니? 지 딸이 남의 집 망치고 혼전 임신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부모님 두 분 다 병원에 계신데요. 듣기로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서 뜯어간 돈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기 부모들의 병원비로 내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제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쥐어준 것이었죠.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준 후에도 며느리는 저와 남편에게 집을 구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우리는 아들처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천셋집도 겨우 구해서 너희한테 집 해줄 능력 없다. 나가서 살고 싶거든. 너희 둘 알아서 집 구해서 살든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방 한 칸 내어줄 테니 거기서 너희 세 식구 부대끼면서 살든지 해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랑 같이 살면 어머님도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미워서 집 안 해주시는 거면 그냥 해주시는 게 어머님 편한 길이라는 걸 어머님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CM이 협박하고 드는 거니? 내 집에서 얹혀 사는 건 넌데 내가 왜 너 때문에 불편하겠니? 사람 협박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붙어 살든 너희끼리 돈 구해서 나가 살든 알아서 해라. 단칸방 하나도 구할 능력이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저희 집에 빌붙어 살게 됐고 아들은 그때부터 남편을 따라 타일 배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 이번에 나온 이 가방 갖고 싶다니까? 왜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거야? 전에는 내가 사달라고 하면 뭐든 잘 사줬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우리 벌어오는 돈 모아서 분가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걸 명품 사는 데 쓰면 어떡하자고. 당신 여기서 사는 거 답답하고 힘들다면서? 그럼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나가야지. 이것만 사줘. 이것만 사주면 더 이상 사달라고 안 할게. 나 이거 들고 압구정에 놀러 가고 싶단 말이야.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그리 많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지금 이 시절에도 비싸서 사기 힘든 명품을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잔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분수에 맞게 좀 살아라. 주영이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 돈을 명품 사는 데 써? 그리고 너같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애가 그런 비싼 가방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한두 개 정도는 있어도 좋다 치자. 너 지금 갖고 있는 가방만 해도 이미 10대 개가 넘던데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을 하겠어? 어머님은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명품이 괜히 명품인 줄 아세요? 그걸 드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품인 거예요. 시장에 파는 몇천 원짜리 가방 사서 드는 어머님이 뭘 하세요? 며느리는 제가 뭐라고 하든 기 한 번 죽지 않았고 어떻게든 저를 이겨먹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기를 꺾고 싶어도 꺾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그 기센 며느리가 제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왜 주영이 월급 코딱지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치고는 돈을 너무 적게 벌어오는데 아버님이 더 많이 떼가셔서 그런 거 맞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일하는 돈은 정확히 반반 나누는 거 주영이한테 못 들었어? 나는 10원 한 개도 더 안 가져갔고 아들 놈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적은 돈이야? 아무리 못해도 대기업 신입사원 이상인데 그게 적은 돈이라는 게 말이 돼? 됐고요.
다음 달부터 아버님보다 우리 주영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님은 어머님 두 사람 입에만 풀칠하면 되지만 우리는 세 사람 입에 풀칠해야 된다고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버님은 옛날 분이셔서 잘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남편이 아들에게 월급을 적게 준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사실 기술 초보자인 아들이 받는 돈은 다른 초보자들에 비해 몇 배나 더 되는 돈이었고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 배려를 해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며느리는 아들이 받아오는 월급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주영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주영이 같은 실력으로 어디 가서 절대로 이만한 돈 못 받아.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챙겨준 건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시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라도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애비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더 줬으면 더 줬지 어쩜 쪼잔하게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줘요? 솔직히 아버님 살 날보다 주영이 살 날이 더 길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영이한테 더 챙겨주는 게 맞죠? 아버님 같은 사람도 부모라니. 저는 아버님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옮겨 긴급처치를 했지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죽어서도 아들 옆을 쫓아다니겠다는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억지로 쫓아내려다가는 저도 죽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이 집 저희 주시고 어머님은 다른 집 구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머님이 안방 비워주시면 저희가 거기 쓰고 작은 방 우리 아들이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너, 네 말 한마디에 네 시아버지 죽었다고 이젠 나까지 죽일 작정이니? 너 이번엔 내 혈압 오르기 해서 나를 죽일 작정이야?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며느리에게 화가 난 저는 작은 방에 놓인 며느리의 짐을 대문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주의 물건들까지도 대문 밖으로 집어던진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주영이 너도 민수애미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 갈 곳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도와달라고 나 찾아오지도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런 여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온 아들도 꼴 보기 싫었던 저는 아들네 세 식구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들 부부가 작은 단칸방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일로 며느리가 저와 절연을 하겠다고 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네와 연락을 끊고 산 지 5년이 훌쩍 흘렀을 때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 엄마랑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민수 엄마가 어머니 못 찾아가게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민수 크고 민수 엄마 성격 죽으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식구들에게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 식구들을 보고 살지 않는 것에 크게 서운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해 평생 이렇게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손주 녀석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때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찾아왔고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민수 백혈병이래요.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애한테 들어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단 한 번도 내 앞에 무릎 꿇는다거나 머리 숙인 적이 없던 네가 날 보자마자 이러는 거 보고 왜 이러나 싶었는데 결국 네 새끼 목숨이 걸린 일이라 나한테 이러는 거였구나.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민수 아빠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민수가 아프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요. 어머님도 자식을 둔 엄마니까 제 심정 아시잖아요. 그리고 민수 제 아들이지만 어머님의 유일한 손자기도 하니까 제발 우리 민수 좀 살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백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 병원비를 도와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만 생각하면 며느리 새끼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두고 싶지만 어쨌든 제 손주기도 했기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전세 자금을 빼 며느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어머님, 민수 아빠랑 저는 일을 해야 돼서 민수 봐줄 사람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어머님이 민수 간병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간병인 쓸 정도의 형편이 안 돼서요.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지금 저희가 부탁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네요. 너희 둘 다 돈 벌러 나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민수 봐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손주가 아프면서 며느리와 제 관계는 다른 집과 같은 평범한 고부관계가 됐습니다. 손주가 죽을 병에 걸린 마당에 서로를 미워하면 뭘 하겠나 싶어 저는 지난 과거는 잊고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주기로 마음먹었죠. 손주가 죽을 병에 걸리면서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아들을 따라 타일 붙이는 일을 하러 다녔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픈 손주의 간병을 해주며 아들 집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해줬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완치되긴 했지만 민수 아빠나 저 이제 어머님 없이 못 사니까 어머님 어디 가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사실 저도 저지만 민수가 이제 어머님 없이 못 살아요. 손주가 병마를 이겨내고 난 후에도 저는 맞벌이 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를 돕기 위해 아들의 집에 머물러 손주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건강히 키워내고 손주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며느리에게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아빠가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바로 응급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도 아들은 수술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은 수술 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식물인간이 돼 꿈쩍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실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겨우 정신을 잡고 방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아빠 저렇게 된 마당에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서 저한테 빌붙으시면서 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살던 집 전세금 빼서 너한테 준 거 잊었어?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 있다고 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애미 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솔직히 민수 아빠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던데요? 설마 민수 아빠 죽고도 어머님 저랑 같이 사실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짐 빼시라고요. 며느리는 큰 가방에 제 짐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더니 힘없는 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밀쳤습니다. 네 년이 이러고도 남은 생 무사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어쩜 겁도 없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니?
지금 저한테 니년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똑같이 나갈게요, 아줌마. 갈 곳 없다고 다시 여기로 찾아오면 아줌마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 아들이랑 내 인생 발목 잡지 말고 당장 꺼져.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있는 힘껏 밀쳤고 제가 바닥에 쿵 하고 넘어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손주가 달려나와 며느리의 뺨을 거칠게 날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내 엄마지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준 아빠한테 고마워서라도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할머니가 나 살리겠다고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그걸 알면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수, 너 지금 엄마 얼굴 때린 거니? 난 이 엄마야.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어른들 일에 왜 네가 끼어들어? 웬만하면 엄마 편 들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엄마 편 못 들겠다.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아빠 식물인간 되자마자 아빠 보험금 혼자 가지려고 할머니 쫓아내는 건 악마도 못할 짓이야. 할머니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면 나 할머니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갈 거야. 20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은 손주는 제 친손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아들을 잡고 싶었던 며느리는 다른 남자의 애를 우리 아들 애라고 거짓말을 했고 결혼 후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기가 끝까지 며느리와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며느리에게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알면 할머니가 충격받고 엄마랑 싸울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민수, 너는 언제 알았던 거야? 엄마가 너 보고 아빠 친아들 아니라고 말해준 거야? 아빠랑 엄마 싸울 때 하던 이야기 엿들었어.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아빠 친아들 아닌 거 숨기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나도 끝까지 어떻게든 숨길 생각이었어. 미안해 할머니. 그리고 손주는 며느리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탐나서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온 후 식물인간이 된 아들은 6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독식하려는 며느리를 상대로 손주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민수야,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아빠 보험금 너한테 나눠줄 테니까 할머니 버리고 이리 와. 그 할머니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알면서 너 왜 자꾸 할머니 편드는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엄마 아니야. 그리고 나 엄마가 아빠 쓰러진 날 일부러 구급차 늦게 부른 거 증거 찾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며느리와 정말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일로 손주가 깨달은 것이 많았는지 저에게 로스쿨로 진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될 거야. 변호사 돼서 엄마가 받아간 아빠 보험금 다시 뺏어올 거니까 할머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간 손주는 본인 뜻대로 변호사가 됐고 아들 녀석도 다 필요 없다고 지 아들도 버리고 떠난 며느리는 손주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 돌려주세요. 민수 제 배 아파서 낳은 제 아들이지 어머님 손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좋으라고 그 고생해서 민수 낳은 줄 아세요? 민수가 너 꼴도 보기 싫다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너한테 돌아가느니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런 애를 어떻게 너한테 돌려보내겠어?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악을 썼지만 제가 돌려보내고 싶어도 손주는 이미 자신의 엄마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손주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엄마 호적에서 나오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지 아들에게 버려져 지금까지 손주 얼굴을 못 보고 살고 있지만 저는 변호사가 된 우리 손주의 아침을 매일 같이 차려주며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할머니 모실 테니까 할머니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지은 죄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네 엄마가 지은 죄를 네가 왜 사죄하냐? 그리고 너도 장가 가야지. 언제까지 할머니 모시겠다고 그래? 할머니는 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 나 없이 살 수 있어도 내가 할머니 없이 못 사니까 할머니 나랑 같이 살아.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 장가 못 가면 노총각으로 살지 뭐. 나는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도 되니까 할머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겠지? 비록 며느리 때문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지금 저는 손주 덕분에 하나도 외롭지 않고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원수의 아들이지만 제 손주는 제 손주가 되려고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손주에게 폐가 되지 않게 건강하게 살다가 적당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